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57일 앞두고 오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모두 굵직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신경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로 가는 555 공약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이 아닌 대중 강연 형식으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을 공개한 이재명 후보.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려는 듯 검은색 니트 차림에 무선 마이크를 뺨에 붙인 모습으로 경제 이미지를 앞세웠습니다.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4대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 실현을 장담하진 않았지만 최단기간 도달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미래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력 산업의 디지털화, 녹색에너지, 중소벤처, 서비스업을 축으로 하는 산업 대전환, 여기에 미래인재 육성과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덧붙였습니다.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 기후에너지부, 데이터 전담부서 등을 신설하는 한편 예산기획 기능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모든 기능을 한 사이트로 구현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의식한 듯 자신은 국민과 정부가 메타버스에서 직접 소통하는 메타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이야, 정부 24 실행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부 24를 실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 2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하면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탈 제도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 가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도전을 해결하는 게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 가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수아 기자입니다. 50년간 염색 공장 등으로 사용되다 최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장소에서 신년 회견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먼저 한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저성장과 저출생,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나눠내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분을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50조 원이 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설도 공약했습니다. 이 역시 매년 3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걸로 전망됩니다.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집권 시 잠재 성장률을 현재의 2배인 4%대로 올리겠다고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공약들이 시장 경제를 중시해온 기존 입장과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양립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와 양립을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 코로나19 방역 토론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확대 적용된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라며
실내 공간의 크기와 환기 수준 등을 반영한 방역 패스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현장 간호사들과 만난 자리에선 합당한 처우와 업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엿새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체가 음속 10배 정도의 속도라면서 극초음속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7시 27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 엿새 전 북한이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던 발사체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700km 이상 사거리에 최대 고도 약 60km로 지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됐다고 합참은 평가했습니다. 지난 5일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고 밝혔던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역시 요격 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려라고 표현한 지난 발사 때보다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된다며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북핵 수석 대표는 전화 협의를 통해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미사일로 대화를 한다는 북한이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주 발사체를 두고 평가 절하를 하자 보란 듯이 성능이 더 좋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능이고 북한은 이번 발사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정동훈 기자가 분석합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공개 보도를 한 바로 다음 날 우리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속도가 과장됐다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활공 비행이 제한되는 탄두부 형태, 측면 기동 단계에서의 느린 비행 속도를 볼 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에 가깝다며 평가 절하한 겁니다. 그러자 북한은 같은 장소에서 사거리와 속도를 오히려 더 늘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을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이 발사한 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목표로 한 또 하나의 가정이 아니냐. 1월 5일 날 발사한 것을 엔진 출력을 높여서 발사한 게 아닌가.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놓고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즈음 보란 듯이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쏘아 올린 겁니다.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때마다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며 비난을 쏟아내던 북한이 이번에는 무력 시위를 통해 불만을 표출한 셈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어떤 마이웨이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더 강하다는 거죠. 한편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사 의도를 한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종전선언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멸공에 이어서 또다시 대북 강경 발언을 한 건데요. 다른 당들은 선제 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대선 후보의 인식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윤석열 후보가 신년 회견 도중 외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선제 타격을 말한 겁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가 말한 킬체인은 군의 방어 체계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먼저 파괴하는 작전입니다. 군의 매뉴얼에 실존하는 작전이지만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군의 공식 용어 또한 3년 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가정적 상황이라고 해도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그저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은 제1야당 후보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거라며 철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 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진정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 침묵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윤 후보가 언급한 마하5 수준의 미사일은 물론 그 이상인 마하6 정도까지도 우리 방어 체계에서 요격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공군 전투기 한 대가 경기도 화성의 야산에 추락해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가 순직했습니다. 해당 전투기는 운용한 지 36년 된 노후 기종이었는데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만 같은 기종의 전투기 12대가 추락했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야산 중턱에서 회색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후 1시 44분쯤 경기도 화성시 인근 야산에서 공군 수원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사고 전투기가 이륙 후 상승하던 도중 항공기 좌우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졌고 이어서 기체가 급 강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였던 신모 대위는 비상 탈출을 2번이나 외치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기가 야산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종사가 민가를 피하려다 탈출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 자체를 추력이 없어져서 많이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가 회피도 해야 되고 적당한 장소에 비상 탈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추락한 전투기는 F-5E 기종으로 1986년 도입돼 운용한 지 36년이나 됐습니다. 통상 전투기 정년으로 여겨지는 30년을 훌쩍 넘긴 겁니다. 현재 운용 중인 F-5 전투기는 모두 20-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으로 그동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2003년 경북 예천에서 같은 기종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순직했고 2010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전투기 2대가 추락해 조종사 3명이 숨지는 등 2000년 이후에만 모두 12대가 추락했습니다. 현재 공군은 F-5 계열 전투기 80여 대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태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회사 돈 2,2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 재무팀장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이 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의 집에서 금괴 2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파주의 한 주택. 경찰관들이 묵직한 파란 상자를 2명씩 양쪽에서 붙잡고 힘겹게 들고 나옵니다. 나세요.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가 횡령한 회사 돈으로 구입한 금괴들입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버지가 살던 집을 압수수색해 그동안 찾지 못했던 금괴 중 1kg짜리 254개, 모두 202억 원어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4시간 동안 인근에 있는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96개의 금괴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금괴 전부인가요? 나머지 짚으시는 데 있으신가요? 다 진다. 자, 나오세요. 이 씨 아버지는 범행 공모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아버지도 돈을 숨기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며느리와 딸에 이어 입건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오전 조사를 앞두고 실종됐다가
자신의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도로변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오늘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이미 압수해 위치 추적에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실종 신고 10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스템 임플란트는 횡령한 회사 돈 은닉에 이 씨의 여동생과 처제의 남편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고소했습니다. 숨진 아버지를 포함해 이 씨 등 가족 6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경찰은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남은 횡령 자금을 찾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화이자사의 백신이 오는 3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먼저 3차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모레부터는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오는데 이번 주부터 바로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3월 중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될 거라고 발표했고 모더나사도 올 가을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개발되면 별도의 계약 없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변이를 예상하고 또 그 변이에 따른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으로 도입되는 걸로 하는 그 계약이 돼 있다는. 오미크론 백신이 향후 4차 접종에 쓰이는 것 아니냐 관측에 대해 정부는 4차 접종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의 면역 지속 효과에 따라 필요해질 수 있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정책 방향과 접종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3차 접종에 집중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행 상황은 3차 접종으로도 극복할 수 있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또한 3차 접종이라는 겁니다. 오미크론 백신이 출시될 시점에 우세종이 다른 변이로 또 바뀔 수도 있다며 3차 접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 국내 사용 허가 여부도 내일 결정되는데 허가가 나면 미접종자의 1, 2차 접종에 주로 쓰일 전망입니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모레 인천공항을 통해 2만 명분 정도의 첫 물량이 도착합니다. 재택치료자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고령층부터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안에 처방과 투약이 모두 시작될 예정으로 지자체와 담당 약국 등에서는 관련 교육도 이뤄졌습니다. 내일 이제 예행 연습 한번 해보고요. 14일부터 처방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했고요. 정부는 내일 오전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처방 대상과 투약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방역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번 주에 끝나는 강화된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여전히 위협적인 변수이다 보니까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780명으로 어제보다 6명 줄었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40%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영상이 없어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도 작년 12월 29일 이후 2주째 계속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097명으로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부는 오늘 오후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사적 모임 4명,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지금의 거리두기가 이번 주 일요일로 끝나는 만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인원을 조금 풀거나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고 해도 11월 일상회복 시작 때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에서 한두 명 정도 늘어나고 영업시간도 지역에 따라 9시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규모 완화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1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 유입 확진자 수도 나흘 연속 2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방역 지표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방역 완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더라도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2배로 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금요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현대차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1년 4개월 전 이 연구소 디자인센터의 한 팀장급 직원이 스스로 생을 정리했습니다. MBC는 고인이 남긴 기록, 유가족과 여러 동료의 증언,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죽음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죽음이라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과로 자살, 차주혁 기자의 보도로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현대자동차가 4세대 투싼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The first mover. The Tucson itself perfectly reflects the spirit of Hyundai design. 투싼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던 이찬희 책임연구원. 그는 신차 발표 8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살과 7살 남매를 둔 촉망받던 디자이너. 팀장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도 휴일에도 일했다고 합니다. 내가 막 죽으면 묘비명에 죽으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큰애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엄청 울었어요. 막 아빠 회사 가지 말라고. 이 씨가 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 2019년 11월 17일 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난리야. 주말 어디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고. 다음 주 어떡해? 이 씨는 답이 없었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속옷이랑 옷 챙겨가라 했잖아. 왠지 이럴 것 같았어. 아이가 아침에도 아빠 찾으며 울었어. 나흘 뒤에도 밤을 샜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자고 갈게. 너무 늦었다. 살아 있었구나. 모든 게 진짜 막 집에 오면 다 회사 얘기였고 거의 카톡 내용을 보면은 오늘도 못 오는 거야. 신차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품평회, 센터장 보고, 디자인 수정 지시가 잦아졌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5시에 리뷰하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근데 야근은 하지 마.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니까.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20년 1월 어느 날 밤 이찬희 씨는 불쑥 센터장실을 찾아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근하던 동료들 앞에서 크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찬희입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엄청 많이 충격 먹고 걱정을 했죠. 바로 건너편에 앉아 있어도 안 들리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엄청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씨는 정신과에서 조울증, 심한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휴직했습니다. 하지만 복직일이 다가올수록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급기야 한 번도 없었던 가정폭력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내내 복직에 대한 걱정, 버림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 생각이 들면은 폭력적으로 더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복직을 한 달 앞둔 2020년 9월 7일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 디자인 센터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MBC는 그의 기록과 동료의 증언 그리고 익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한 가지 원인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동료들은 승자 독식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입니다. 이찬희 씨의 정신병 증세가 폭발하기 직전 6개월 동안의 근무 기록입니다. 하루 평균 8시간 20분 일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말 출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수시로 밤을 새고 휴일에 일했지만 기록에는 없습니다. 책임들은 잘 안 찍어요. 벌써 딱 야근 특근 최대한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거기서 나 야근 이러고 찍겠어요. 자기 가족들이랑 숙소들이 다 걸려 있는데.
디자인 센터 직원들은 2018년쯤부터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디자인한 이모 씨가 현대차의 디자인 총책임자, 센터장에 취임한 해입니다. 그가 도입한 DDD,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 시스템은 차량 개발 기한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업무 강도는 훨씬 세졌다고 합니다. DDD가 디자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차 만드는 전체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거든요. 디지털화를 도입해서 한 템포씩 앞으로 당기겠다. 투입되는 사람이 적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비용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정도로 유명한 스타 출신 센터장. 그는 직원들에게도 스타가 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좀 더 밀어주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양날의 검이 되는 거죠. 함께 협업을 해도 공은 단 한 사람에게만 몰아주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리뷰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냄새가 난다느니 좀 제대로 공부를 해라. 후임자 앞에 세워놓고 중간자 사람들을 모멸감을 줌으로 인해서 가스라이팅, 제가 그 당시에 찬이 죽고 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우를 한 거죠.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천박한 스케치는 제 눈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리뷰하는 당사자 모두가 그렇게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 이찬희 씨도 그런 스트레스를 메모에 남겼습니다. 전무님한테 보이는 것, 위대한 디자이너.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 주는 말들 조심하자. 재작년 1월 센터장과 면담한 직후에는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리더십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책을 더 읽고 밤새서 연습을 해라. 센터장의 말대로 이찬희 씨는 그날도 회사에서 밤을 새다 새벽에 이상 증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39살 생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고 이찬희 씨가 숨지고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죽음은 묻혀 있었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게시판에 추모글이 올라왔지만 곧바로 삭제됐고 회사 게시판에는 현대차가 아예 추모글을 올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대하는 현대차의 입장을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찬희 씨의 죽음 직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현대차 직원들이 쓴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 소속 디자이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 정신질환 일으켜 자살까지 가게 하고 모른 척 쉬쉬하는 게 맞는가. 디자인센터 자살 공론화 시켜주세요. 하지만 글들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현재 당사 라운지 계속 삭제 중. 원래 직원 본인 상당하면 호소문 돌렸는데 호소문도 없고 쉬쉬하면서 내리는 중. 현대차는 직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동료들이 내부 게시판에 공식 추도사과 호소문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부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살이라 안 된다고 막은 겁니다. 이게 단순 자살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병을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직원된 도리로서 해보자. 어쨌든 자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실장이나 지원팀장이나 다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결국 동료 253명은 추도사와 호소문을 회사 게시판에 못 올리고 따로 돌렸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묵묵하게 열심히 일했던 그. 본인이 감당하기에 지나친 책임감으로 병을 얻었고 호소문에는 회사의 판단으로 전달 채널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그의 죽음이 너무 가슴 아팠기에 이런 방식으로라도 알린다고 적었습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차 개발을 맡은 11년차 책임연구원. 과로와 상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6년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죽음. 현대차의 대응은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현대차는 MBC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고 이찬희 씨의 사망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회사의 조직 문화나 시스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자인 센터장도 MBC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직원들에게 적대적 언사를 한 적이 없고 리더로서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디자인 센터장은 지난달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인은 죽기 전에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칫하면은 회사에서 그냥 나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 같아.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저희는 고 이찬희 씨의 죽음이 그저 현대차 한 기업이나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내일은 그 구조를 분석한 보도로 이어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측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이다 보니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안 후보는 오늘 단일화 자체에 관심이 없다 했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효과를 저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먼저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깎아내렸고 윤석열 후보의 청년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단일화 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일각의 공동정부론에 대해선 강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절대 거강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런 거야말로 선거에서 지금 상승세를 탄 우리 후보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기자협회 토론에 나선 안철수 후보에게도 단일화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안 후보는 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양보한 게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며 단일화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학 중심 국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양당과의 차별성도 부각했습니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전체적인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 안의 개구리가 아닌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주 4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의 협조를 당부했고 낙태죄 폐지 1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선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을 권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겨냥해서 후보들이 앞다투어 군복무 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후보 사이 다짐의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명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은 67만 6,100원. 병장 때 한 40만 원대? 50만 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년 올랐다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도 최저 시급까지는 주면 좋죠. 최근 군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만을 위한 갈라치기 공약 아니냐 논란을 경계했습니다. 부모에게도 이것은 안정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장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작년 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시했고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비슷한 취지의 장병급여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습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심 후보는 2030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반면 윤 후보는 집권 즉시 인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재원 조달 방식도
이 후보는 5년간 자연 예산 증가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윤 후보는 인위적인 세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 월급 200만 원 인상에만 5조 원 넘는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러면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줄줄이 올려줘야 한다며 월급 인상엔 부정적입니다.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안 후보는 대신 제대할 때 1,000만 원의 목돈을 한 번에 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매년 2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단의 교회 헌법은 직계 가족의 세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신도도 예배도 없는 서류상 교회를 세워서 실질적인 세습을 완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여수음파교회입니다. 등록 신도 3천여 명, 연간 재정이 60억 원에 이르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해 성탄절 다음 날 공동의회를 열고 현 담임 목사 A씨의 후임으로 A 목사의 아들을 선출했습니다. 교회의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하여 합병교회 이 목사로 하나님을 청빙하는 겁니다. 회의는 아버지인 A 목사가 직접 주관했는데 사실상 공개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주시면 가도를 놓겠습니다. 가면 예하십시오. 네. 아니면 아니하십시오. 예. 이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직계가족 간의 담임 목사직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가 동원됐습니다. 지난해 6월 아들 목사에게 작은 개척교회를 세우게 하고는 6개월 뒤 이 대형 교회와 개척교회를 합병하면서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해 통과시킨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것을 딴죽을 걸리 큰 교회다라고 하는 이렇게 아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척교회마저 신도도 없고 예배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처치라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일 예배가 열린다는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불은 꺼졌고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은 잠겨 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 신도를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신도들에게 아들 목사의 교회인 여천 음파교회의 계좌로 헌금을 보내라는 메시지가 발송되는가 하면 한 신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수 음파교회가 아니라 여천 음파교회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는 사람도 있다며 털어놨습니다. 교회는 무작정 성장의 일변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목회를 세습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인물이 들어와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수 음파교회 측은 아들을 담임 목사로 추대한 것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고 교회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음파교회와 아들 목사의 교회인 여천 음파교회는 여전히 서로 무관한 교회로 등록돼 있고 아직 통합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교단 총회장을 했던 초대형 교회 목사의 80% 이상이 담임 목사직을 직계가족에게 세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83번째 생일이기도 한 오늘 고인은 사랑하는 아들 곁에 잠들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망울묘역에 자리 잡은 고 이한열 열사의 묘소. 평생을 목 놓아 불렀던 아들의 영정 옆에 고 배은심 여사의 영정이 놓였습니다. 이한열아, 엄마가 아버지 옆으로 가셨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듯 광주에는 아침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200명 남짓한 추모객이 참석해 고인의 생전 모습과 뜻을 함께 기렸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너무나도 크게
만인의 어머니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 여사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과 함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활동을 시작으로 13년 동안 유가족 협의회 회장을 맡아 연대가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배 여사가 생전 마지막까지 염원했던 민주화 유공자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민주가족 여러분들도 천박에 오셔서 유공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동구는 유족들과 함께 배은심 여사와 이한열 열사가 살았던 자택을 추모관으로 조성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가시밭 같은 민주의 길을 걸어왔던 배은심 여사. 이제 아들의 묘소가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먼저 간 남편의 묘소 옆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 그런데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이어지던 어제 대구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사망한 전두환 씨를 찬양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차마 언급하기도 민망한 표현으로 칭송을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배달된 대구 매일신문입니다. 일면 아래쪽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대구공고 총동문회와 동문장학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사망한 전두환의 49제를 맞아 전두환의 극락왕생을 비는 광고를 낸 겁니다. 국가 영도자로서 탁월한 애국자, 민주주의의 실질적 초석을 세웠다는 문구로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의 일간신문 영남일보의 마지막 지면에도 전면 광고로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어제는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언로 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배은심 여사의 장례 중 전두환 찬양 광고를 게재한 대구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3월 정부를 비판하는 만평에 5.18 계엄군 사진의 인물과 구도를 재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96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곤욕을 치른 바가 있는데도 반성 없이 그걸 또 게재했다라는 것은 언론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이런 DNA가 사라진 건 아닌가. 도저히 이제 믿지를 못하겠어요. 시민사회단체는 두 신문사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광고 게재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제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신세계와 이마트,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경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또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사를 공유하고 동그라미 2개를 함께 남겼습니다. 정치권까지 번진 멸공 논란을 처음 촉발시켰던 당사자. 더 이상 관련 발언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또 글을 올린 겁니다. 글은 2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정 부회장의 행보는 지난해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멸공 논란 이전에도 미안하다 고맙다는 음식 감상평, 경쟁사인 롯데그룹 저격 논란도 있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만든 뮤지컬 박정희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신세계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쓱닷컴, 이마트는 물론 신세계 영업이익의 절반이 넘는 스타벅스 커피도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세계 주가는 어제 7% 가까이 하락했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지만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비단 주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하청 기업들, 각 측면 신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본인은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회적인 리스크죠. 기업의 리스크를 넘어서. 정용진 부회장은 일본 불매운동 포스터를 따서 만든 보이콧 정용진 이미지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신세계 측은 다시는 멸공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셀프 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종훈 기자, 아직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추가 붕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현재도 주변은 이처럼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장 주변의 109세대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현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3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쪽인 34층부터 중간인 23층까지 건물 모서리 부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33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1명이 29층까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39층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은 급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 5명의 소재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이들의 신호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잡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추가 붕괴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색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지상 5, 60m 높이에서 떨어진 건물 잔해는 바로 옆 도로 쪽으로 쏟아졌는데요. 공사장을 감싸고 있던 안전 펜스가 잔해에 맞아 무너지면서 차량 20여 대를 덮쳤습니다. 고압전선도 불꽃을 일으키며 끊어지면서 일대 113대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평소 민원이 잦았다는 내용을 토대로 붕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붕괴된 아파트의 시공사 역시 지난해 6월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학동 재건축 건물 붕괴 사고 책임이 있던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 7층에서 한 20대 남성이 떨어져서 이틀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떨어진 7층 빌라 집에는 20, 30대 청년 여러 명이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붙잡혀 있던 남성이 탈출을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빌라 건물에서 나온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1분 넘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변을 서성대며 살펴보기만 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전화기를 꺼내들자 그제야 쓰러진 남성을 향해 몸을 숙이는데 응급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손에서 무언가 빼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빼낸 물건을 들고 빌라로 갔다 돌아와서야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일행도 담요를 가져옵니다. 지난주 일요일 9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빌라 7층에서 20대 남성이 떨어졌는데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희 구급대가 처치는 했는데 의식은 없었나 봐요. 떨어진 남성과 서성대던 남성들은 모두 빌라 7층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0, 30대 7, 8명이 분양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부동산 홍보 일을 했는데 어린아이도 한 명 같이 살았습니다. 한 3명 가까이 문제를 일으켜서 또 싸우자가 덤비고 애들이 오역을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신고를 엄청 했죠. 떨어진 남성은 며칠 전 이 집을 나왔다가 사고 당일 새벽 다시 붙잡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 합숙소에서 탈출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던 일행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문의 합숙소에 살던 남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돼지의 심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이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유전자를 교정했는데 환자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아이스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의료진들. 수술대에 도착해 박스에서 빨간 물체를 꺼내듭니다. 돼지 심장입니다. 미국에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돼지 심장을 받게 된 사람은 57살의 데이비드 베넷 씨. 살 날이 6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심장 질 환자입니다. I mean, my dad's prognosis early on was very, very, very bad. And the doctors have done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keep him alive. 수술 후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이식된 심장은 정상 작동하고 있고 베넷 씨도 차차 회복 중입니다. He himself said, I want to live, and if I don't, you'll learn something. So far, we're happy with our decision to move forward. And he is as well. A big smile on his face today. 이식된 돼지 심장은 조금 특별한 수정을 거쳤습니다. 인간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장기 세포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대신 인체에서 외부 장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인간 유전자를 삽입했습니다. 이번 수술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허가를 받아 이뤄졌습니다. FDA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만 실험적인 치료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4년에도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영아에게 이식한 사례가 있었지만 면역 거부 반응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In the history of transplantation, no one has ever put a pig heart in a human. I would like to say that xenotransplantation is now the present. 의료팀은 이번 수술이 전 세계적인 이식용 장기 부족 현상을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한 동네 약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노숙인에게 방도 구해주고 장애인 등록도 해줬습니다. 이 약사 덕분에 이 노숙인은 처음으로 이웃이 생기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약사는 개인적인 선행으로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과 골목이 만나는 모퉁이에 약국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약사님 나 이거 약 기억한 게 뭔 약인지 몰라서 못 먹는다. 약사 최윤혜 씨가 35년째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킵니다. 아버지 운동 좀 시켜드리라고요. 지난해 봄 이 골목에 누추한 차림의 50대 노숙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약국 창문 너머로 남성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리어카를 끌고 폐지와 박스를 모았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희망이 있구나. 55살이지만 9살 수준 지능에 귀도 잘 안 들리는 최재만 씨. 점심 먹었어요? 예. 무거운 걸 많이 주워 왔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걸 줬어요? 내가 주워갖고. 어디서? 서울역에서 노숙하다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재만 씨는 주소지가 용산구로 돼 있어 종로구 창신 일동 주민센터에선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약사는 일단 쪽방 한 칸을 얻어 전입신고부터 해줬습니다. 손님 중에 길 건너 쪽방천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그냥 월세 25만 원짜리 여기서 계약서 써가지고 창신동 주민이 되자 월세 25만 원과 생필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는 지원금을 받을 통장도 만들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재만 씨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기까지 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인을 자기네가 다 위조했어요. 서울역 노숙자 시절에 도난당했대요. 글씨가 아인이잖아요, 아예. 결합 상품이 13개나 가입돼 사용료가 500만 원 넘게 밀려 있었는데 해와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직접 써준 덕분에 150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장애인 등록은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장애 진단서를 포함해 각종 서류를 준비해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선천적인 장애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만 씨는 가족이 없어 과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사 최 씨가 재만 씨에게 물어 일생을 직접 글로 정리하고 주민센터도 관련 자료를 보충해 제출하고서야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는 데 석 달, 신청한 지 석 달, 꼬박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엄청 많아가지고
국내 장애 인구 중 재만 씨처럼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5%, 무려 12만 명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등록을 못한 이유는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1%로 가장 많았고 17%는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라고 답했습니다. 창신동에 자리 잡은 지 1년, 이젠 재만 씨에게도 이웃이 생겼습니다. 약사님, 좋아요. 네, 잘해주는 거 좋지. 지금은 동네 주민들도 아시고 신문, 책 같은 거, 뭐 폐지 많이들 갖다 주세요. 박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나마 들어오셨기 때문에 포착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약사님을 안 만났으면 힘들었고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슬프지만 재만 씨처럼 운이 좋지 않아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소외되는 이들이 없길 바란다는 게 창신동 약사의 부탁이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K리그 수원FC로 돌아온 이승우 선수가 말보다는 경기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며 데뷔 시즌 각오를 밝혔습니다. 송기정 기자입니다. 제주 전지 훈련 중인 이승우가 이적 이후 처음으로 미디어 앞에 섰습니다. K리그로 돌아온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제가 선수로서 가장 많이 뛰고 싶었고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승우 형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K리그를 돌아온 건 아니고요. 이어진 일부 매체의 자극적인 질문. 싸늘한 시선으로 보시는 팬들도 있어요. 어떤 싸늘한 거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긴 한데 기자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도 예전과는 달리 신중해졌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혼나기도 했고 기자분들께서 많이 안 좋게 쓰기도 하셨고 공격적으로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말보다는 좀 더 경기장 안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럽 성인 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며 뼈아픈 성장통을 겪었던 이승우. 호랑이 띠인 자신의 해를 맞아 K리그 무대는 물론 대표팀까지 멀어졌던 꿈을 다시 현실로 만들 생각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항상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꿈의 자리이고 모든 선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대표팀이 터키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진의 부상 공백을 메울 플랜 B 찾기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19시간이 걸려 도착한 터키 안탈리아.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음성. 전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대표팀은 장대비를 맞으며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2002년생 막내 엄지성은 설렘을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하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선수분이고 지금 롤모델이기도 하고 사실 만나면 대화를 못 할 것 같아요. 말을 못 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꿈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 부상 중인 손흥민의 황의조와 황희찬까지 공격 3인방 모두 합류가 불투명한 상황. 이번 전지훈련은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두고 이를 대체할 플랜 B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조규성과 권창훈, 송민규 등 백업 멤버들에게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We trust a lot in the players that are going to replace enough quality to play well as in the. 벤투 감독은 오는 15일과 21일 두 차례 평가전을 가진 뒤 월드컵 최종 예선 소집 명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명지입니다. 올해부터 프로야구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집니다. 심판들도 일찌감치 맹훈련에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심판 전원이 고척돔에 소집됐습니다. 휴가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 변화 때문입니다. 자꾸 엇나가는 심판과 투구 궤적 시스템 판정. 특히 높은 공 판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거 높지? 많이 높지? 높은 공뿐만 아니라 외곽에 걸치는 공도 스트라이크로 판정하는 등 이전보다 존이 확실히 넓어지게 됩니다. 경기가 지루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년간 볼넷 개수는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엔 역대 최다 볼넷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존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국제대회 경쟁력을 잃은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매경기 판정을 투구 궤적 시스템과 비교 평가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탓에 꾸준하게 좁아졌던 스트라이크 존. 앞으로는 오히려 좁게 보면 징계를 내리겠다며 KBO는 강력한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체크해서 안 되는 그런 심판들이 있으면 이금 강등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멕시코 축구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트래핑부터 바이시클 킥까지 완벽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하루 만에 강한 한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한파주의보 지역도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늘어났고요. 강원 내륙에는 한파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이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 서울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앞으로 사나흘가량은 계속 이렇게 춥겠습니다.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눈이 오다가 그칠 텐데요. 차가운 공기가 잇따라 내려오면서 목요일인 모레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불이 나기 쉬운 날씨인데요. 오늘만 해도 영남 내륙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조그마한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최고 9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6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 전주 1도로 낮에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돼서야 잠시나마 약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